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정상 모두 협력과 소통을 얘기했지만 핵심 의제였던 북한 문제에 대해선 견해 차이도 보였습니다. 네,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회담에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한중 정상이 3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약 25분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비단 한중 정상회담이 시연된 거 3년 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고 한일 정상이 만났고 또 한미일 정상이 3자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 성명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행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큰 과오 없이 원래 기대했던 결실을 거둔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들이 오갈 것인가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미사일 도발을 좀 지적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돌아온 답변이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중국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에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얘기하는 건설적인 역할은 이제까지 중국이 했던 주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북한의 그런 정당성 있는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데 주변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노력해야 된다. 북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에서도 한국이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이제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할 경우에 지지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걸 바꿔서 생각하자면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해석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차원에서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중국이 북한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거나 아니면 계속돼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한국이 북한 달래기에 나서야 된다. 즉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일체 이런 군사 행동이라든지 안보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잇따른 이런 미중 그리고 한중 회담이 오히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집하게 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또는 미국이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한 대응과 반발로서 도발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려가 생기는 것이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그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그 남북 간의 군사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미국과 일본, 한국을 사정권에 놓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무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8차 노동당 당대에서 결정된 5가지 신형무기 개발입니다. 신형무기 개발을 완성하려면 결국에 가서는 계속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달나라에 다시 그 로켓을 쐈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 없이 어떻게 미사일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외부에서 지원을 주고 외교적으로 연계 정책을 취하더라도 무기 개발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목적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다뤄졌는데
이 시 주석이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그 뼈가 있는 발언을 했죠. 세계 변혁기를 맞아서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한 협력 관계이다. 이 말은 한국이 지정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좋든 싫든 간에 중국의 이웃 나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로 살아야 되고 상호 경제 의존성이 높은데 자꾸 미국 쪽에 붙는다면은 한국이 뭐 태평양 동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곤란해질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는 뜻으로 읽혔고 두 번째는 그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한미일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바뀔 확률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달래기, 한국 수용의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도 포함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25분밖에 안 됐습니다만 큰 결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향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가 가동이 되고 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도 재가동이 되고 향후 외교 국방 2+2 대화를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서로와 긴밀히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굳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진전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중국 견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처럼 다소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국, 미국, 일본이 한다 그러면 그 전략의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중국밖에 남지 중국만 남는다는 것은 이제 명확관화하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 이런 경제 관계가 정례화되는 것을 정치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대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독자적인 것이고 어떤 특정 국가의 견제와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그런 정책이다. 지리적으로 국한된 것이나 이런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 대해서 비슷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더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더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측으로 본다면 북한이 제7차 핵실험하는 것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막고 만약에 그래도 북한이 그런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중국이 책임 있는 패권 국가로서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것이 없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우리도 중국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으나 그것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겠다. 중국이 우리 보고 마땅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박진 장관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4가지 조건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그런 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급속도로 친미 정책으로 나간다면 예를 들면 치포 동맹에 참여한다든지 그럼 중국도 일정 부분 한국 견제의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서로 뼈가 있는 발언을 주고받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좀 위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중 정상이 만나서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기로 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같은 이런 조치들이 가시적인 조치들이 좀 뒤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경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뭐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급선무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민심이 시진핑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위태롭게 되죠. 네.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협력 국가인 또 반도체 공급 국가인 한국을 지난 한한령처럼 사드 배치 때처럼 몰아붙인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중국 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한한령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의 가장 큰 그 레버리지,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였던 중국 관광객, 인적 교류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려고 해도 경제 보복을 할 건덕지가 그동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중국이 확보하려면 다시 한번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과 이렇게 선을 맞댄다면은 혹시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국내 사정이 급하고 또 그동안 경제 보복을 이미 했고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